세상에 여러 성인이나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 다 당대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당대에도 최대한 그 당시 입장에서 부처님 제자가 몇 분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일본 학자가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걸 대충 씌어봤다는 거예요. 대충 씌어보니까 한 1000여 분 정도, 1000여 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1000여 분이냐면 이제 사리불 목건년과 200명 아니면 250명이 귀했다. 그럼 사리불 목건년만 치는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서태지만 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빼고. 요즘은 아이들이 더 잘 나가는데 사실 그치? 아이들이 더 잘 나가는데 뭐 그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잡았는데도 그러면 한 1000여 분 정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최소한 곱하기 1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한 10,000명 정도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일반 신도 10,000명이 아니고요, 성직자 10,000명을 움직일 수 있으면 지금 조계종 같은 정도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250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5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왜? 그 당시 한반도에 도대체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인구 비례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인도의 수행자들은 1차 생산자들이 아니에요. 1차 생산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뭐냐면 뭐 농사를 짓거나 이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시주를 받아서 보시를 받아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신도는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무리 안 잡아도 10,000명의 수행자나 성직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신도는 최소한 10만 명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 앞에서 왕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랄까 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이 어느 편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권력 기반이 바뀌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 나라들이 각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11만 명 정도, 최소 11만 명이에요. 그 정도의 세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이 어떤 쪽에 힘을 쏟아주느냐에 따라서 패권이 약간씩 움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큰 대단한 기업이 이쪽에 본사를 두느냐 저쪽에 본사를 두느냐, 엄청나게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법인세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거를 이쪽에 처리해줘서 그다음에 노동 같은 거를 많이, 이런 생산 관련된 인구들을 많이 만들어 주느냐, 그게 사실 나라의 운명도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실제로 2500년에는 교통도 별로 보잘것이 없었고 통신도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걸어 다니면서 교화를 해서 그 정도 세력을 만들었다? 당대에? 그건 뭐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데서는 이 어른이 어떤 기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과는 다른 기술. 그리고 그걸 저는 왕궁에서 받은 교육과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다른 성인이나 부처님 말고 뭐 다른 성인이라든지 뭐 공자 아니면 예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조기교육의 힘이다. 조기교육. 그게 강남 학원가의 일종의 힘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이 왕자 시절에 배운 교육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그게 어학을 배웠고요. 이 어른이 무술을 배웠고 그다음에 통치술을 배웠어요. 통치술을. 어학은 왜 배우게 되는 거냐면요. 어학을 왜 배우냐면 그 당시는 나라가 소박했기 때문에 지금같이 모든 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이 있고 그다음에 뭐 외교는 외무부 장관이 하고 국방은 국방부 장관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랑 외교 관계가 성립할 때 임금이 직접 개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나라의 언어를 모르면 조약 체결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학을 배워요. 그리고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어학 능력이 아주 좋대요. 부처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대륙국가의 특징이에요. 대륙국가는 여러 언어들을 합니다. 예전에 그거 아세요? 다니엘 헤니가 처음 떴을 때 다니엘 헤니가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또 어필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별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
아니면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 개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제가 처음에 유럽에 갔을 때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걔네한테는 너무 일상적인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국경 개념이었었어요. 걔네는 여기까지가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입니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시도 이렇게 경계 지나가듯이, 그러면 우리도 서울시 밖으로 나가면 해태상 있고 안녕히 가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서울 끝인갑다. 그리고 그거 어느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택시 타면 할증으로 알 수 있어요. 할증으로. 그 정확하게 알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알바하러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거잖아요. 편의점 알바하러. 이러다 보면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여러 언어를 배우면 큰 뒤에도 새로운 언어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만 하는 사람들은 이 머리가 좀 굳게 되는 거고, 여러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열려 있어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주변 나라 언어를 다 배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 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한 게 나중에 부처님이 되시고 난 뒤에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다 나라 또 언어들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언어들을 계속 이 어른이 빨리빨리 배워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언제나 그 동네 말로 합니다. 이거는 불교가 확대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왜냐하면 같은 언어를 사용했을 때 친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 가면 그 얘기를 하고 저 동네에 가면 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부처님한테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하나의 언어를 쓰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자, 하나의 언어라고 하는 이런 단일체가 옳지 않습니까? 혼란을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고급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그 당시에도 고급 언어가 있었어요. 이걸로 통일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주교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천주교가 라틴어로 통일하거든요. 라틴어로 통일하거든요. 그리고 구텐베르크가 이제 활자 만들고, 그 다음에 루터가 경전 이렇게 성서를 번역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일반 언어로, 그러니까 각각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그런데 그전에는 라틴어였었고, 라틴어는 상당히 고급 언어였고 어려운 언어였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 현지화 전략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가 확대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영화 같은 거 이렇게 홍보하러 외국 배우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연예가 중계 뭐 이런 프로 같은 거 보면 와서 꼭 한마디라도 한국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한국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홍보에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한국말을 알겠어요? 그냥 자기 발음으로 손바닥에다 써놓고,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페이퍼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인사말 몇 개를 그냥 빠딱히 외워. 그 다음에 가면 뭐 안녕하세요 뭐 이래갖고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막바로 이제 영어로 하는 거야. 그래도 그게 호감도가 훨씬 높아요. 그게 언어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감. 그래서 부처님은 저걸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언어들로 써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하죠. 그리고 훨씬 효과적으로 먹혔을 거예요. 말이 잘 안 통하는 것보다 훨씬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기본이 안 돼 있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특히 저 백인계들이 그래요. 백인계들이. 그래서 인사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외국인들이 길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무뚝뚝하고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그런데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해봐.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가거나 안 그러면 유럽에 갔을 때 우리는 걔네가 알아듣는 말로 해준다니까. 길을 물어봐도 한국말로 길 안 물어봅니다. 미국 가서 한국말로 길 물어보는 놈 있어요? 없어. 한 명도 없어. 걔네가 최대한 알아들을 것 같은 말로 네 이런 거 할 수 있어? 유럽에 가면 너 영어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외국어 중에서 영어도 어렵지만 그래도 다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쉬운 건 영어다. 왜? 그나마 어디 찾아보기라도 쉽고. 러시아어 이런 거 걸려봐.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도 모른다. 저 사실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박사과정에서 과제가 나왔는데 그 자료가 러시아어로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나 이런 거는 잘 모르면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문이 어려운 거 걸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게 걸렸어. 물어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영어는요. 물어볼 사람이 지천입니다. 그래서 물론 영어도 어렵지만 그래야 그나마 외국어 중에서 제일 쉬운 언어가 영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뭐 찾아보기도 쉽잖아. 그냥 번역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포탈로다가 찾아도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를 써서 물어보는 거고 걔네는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어. 걔네 입장에 생각해봐. 어디서 유색인종이 와가지고 떠듬떠듬 자기네 나라 말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얼마나 기특해. 그러면 친절해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백인이 와가지고 여기 인사동에서 조개사 어딥니까? 이러면 친절해져요. 나 조개사까지 데려다 줄 용의가 있다니까? 근데 영어로다가 빠르게 하니까 갑자기 내가 원래 바빴는데 더 바빠졌지. 그러다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저놈이 이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뚫레뚫레 거리는 놈이 있고 누군가 뭐 물어볼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옆에 가서 뭐 물건을 봐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그 길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들이 상도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친절하지 않고 저들은 친절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조건을 주면 저들만큼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인상이 어두워요. 다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조건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사실은 별게 없어요.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아무튼 이 친밀성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동네에서 현지화 전략을 펴는 데 있어서 이 어렸을 때 배운 왕궁에서 배운 어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고 그 기술들 덕분에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도 그 지역의 언어들 그러니까 교화를 하면 언제나 그 지역의 언어들을 이어르는 빨리 배우고 그 지역의 언어로 얘기해줘요. 이게 이제 불교가 확대될 수 있는 이유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중에 경전이 많아지는 이유기도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른 언어들을 쓰잖아요. 내용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모든 단어가 똑같이 대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표현들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비유를 들어. 그러면 비유도 달라지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예전에 그 부처님 비유 중에 보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뭐 이런 비유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차양이었다. 뭐 물고기 잡는 그물이 아니고 차양이었다. 차양으로 해서 빛은 들어오고 빛은 차단되고 바람은 통할 수 있게 이런 비유를 들어야 되는데 동아시아로 오면 이게 안 먹히죠. 그러면 이 동네는 일조권이 적으니까 일조량이 적으니까 이런 비유를 쓰면 안 되죠. 그럼 또 다른 비유를 쓰겠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뒷바 드빗바 이래가지고 그 이제 부처님 돌아가실 때 얘긴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그 등불이 아니고 원래는 섬이에요. 섬. 그런데 그 섬이라는 게 비유가 안 돼요. 인도 사람한테는 비유가 돼요. 그런데 이 동아시아 사람에게는 비유가 안 돼요.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걸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보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편성을 가지고. 그런데 전혀 모르는 비유를 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이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그러면 우리가 확 오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종로에 망고나무를 심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걸 뭘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 실제로 저 운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망고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데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나무가 아니에요. 기후 조건이 다르니까.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거는 그 동네의 그다음에 그 문화 배경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하면 낯과 기억자라고 하는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낯 문화도 없고 기억자 문화도 없어. 그러면 이게 비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걸 쓰겠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쓸데없는 얘기 있었잖아요. 막 지게 놓고 A자도 모른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걸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들다 보면 그 동네에 맞는 비유, 그 동네에 맞는 언어들을 쓰다 보면 경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교가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예요. 다양성이 좋게 말하면 다양하니까 좋아.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아.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면의 칼날이 되는 거예요. 양면의 칼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아마 잠깐 해드렸을 거예요. 불교는 뷔페하고 같은 거다. 뷔페하고 같은 거라서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는 사실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선택하기 어렵다. 선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불교가 당대에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고 동시에 복잡해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어학은 어렸을 때 배워서 그래. 어렸을 때 배워서 부처님이 이 영 능력이 아주 좋아. 아주 좋아.